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안남희입니다. 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인가를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나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또 날씨가 덥거나 또는 춥거나 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요즘 우리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조선시대에 양반으로 살았던 선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없앨 수 있었는지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선비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면서 위로를 삼았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송신문초 유금강산서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목을 풀어본다면 금강산에 놀러가는 신문초를 떠나보내며 쓴 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선 후기 때 문인이었던 이용효라는 사람이 신문초라는 사람한테 써준 글인데요. 신문초는 신광하라는 문인입니다. 여기서 문초는 신광하의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고요. 자, 짧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금강산은 명성이 드높아 수레와 말을 탄 자들이 몰려들어 먼지와 오물이 날마다 쌓여갔다. 정윤영 가을 8월에 하늘이 큰 비를 내려서 금강산을 한번 씻어내자 본래의 자태가 드러났다. 글을 잘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선비 신문초가 그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난다. 이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예전에 본 금강산은 병든 모습에 떼국 절은 얼굴이요. 이제 볼 금강산은 세수하고 몸단장하여 의젓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때다. 신문초가 바로 이때 유람을 하니 다행이로다. 신문초가 동해로 떠나는 때는 바로 나라 안에 자격을 갖춘 선비들이 과거를 보는 날이다. 이는 또 신성과 평범한 사람이 다른 길을 가는 갈림길이다. 자, 이 글은 조선 후기에 금강산에 가는 것이 크게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에 놀러 갔었던 때 썼던 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산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산이 지저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맞춰서 큰 비가 내려서 금강산이 깨끗해졌고 또 이때가 마침 단풍이 절정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초라는 사람은 금강산에 놀러 가기에 딱 좋은 때라면서 길을 떠났죠. 그런데 신문초가 금강산으로 떠나는 날이 바로 과거 시험이 있는 날이라서 공부하는 선비들은 모두 과거 시험장으로 갔는데 신문초만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금강산으로 간 것이죠. 금강산이 과거 시험을 포기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었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글의 마지막에 보면은 선비가 신성과 범인으로 나뉜다. 이것은 신성과 일반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말인데요. 시험장으로 시험 보러 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금강산으로 혼자 떠난 신문초는 신선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금강산에 놀러 갈 수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당시에 과거 시험이 이제 부정부패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초라는 사람은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과거 시험을 보고 내가 관리를 하느니 대신 가치 있는 금강산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금강산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만큼 금강산은 선비라면 누구나 꼭 한번 가고 싶어 했던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금강산을 가려면 서울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데만 말을 타고 일주일이 걸려요. 그리고 또 금강산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적어도 2주일은 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총 4주, 바로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데 나라에서 벼슬을 하는 선비가 한 달씩 휴가를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달씩 여행을 다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강산에 가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벼슬을 하느라 휴가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금강산에 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선비들이 금강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금강산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창흡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떠러지와 산 꼭대기를 오르고
구름과 달을 뒤쫓아 가노라면 저절로 마음에 맞을 뿐만 아니라 내게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잊게 되어 내게는 산천이 진실로 좋은 벗이자 훌륭한 의원이요. 자, 이 글은 조선시대의 문인이었던 김창흡이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산에 오르면서 슬픔과 괴로움을 잊을 수 있고 또 산은 좋은 친구이자 또 나의 그런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의사 역할을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선비들은 힘들 때 왜 산을 찾아갔는지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겠죠. 자,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산에 오를 때 혼자 가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함께했던 즐거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도 했죠. 자, 글을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젖대 소리가 멀리서 가까이 오더니 이윽고 한 사람이 와서 절을 하기에 바라보니 피리를 부는 하인 억량이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냐고 물으니 종자의 정가를 듣고 감히 늦을 수가 없어서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샛길로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몹시 기뻐서 손뼉을 치고는 즉시 한국조를 불게 하고 큰 잔에 술을 가득 부어서 상으로 주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달이 앞봉우리에 떠오르고 가을 하늘은 공활하여 구름 한 점이 없었다. 산은 텅 비고 골짜기는 고요하여 밤이 깊어 아무 소리도 없이 아주 고요한 때 맑게 울려 퍼지는 젖대소리는 마치 신선이 사는 산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밤이 이슥하여 승방에 함께 묵으며 등잔불을 밝히고 얘기를 나누노라니 함께 절에서 글을 읽던 소년 시절로 돌아간 듯하였다. 자, 이 글은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라고 꼽히는 월사 이정기의 유삼각산기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유삼각산기는 삼각산에 놀러 가면서 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 글은 이제 월사 이정기라는 사람이 마침 삼각산에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삼각산으로 떠나는데 이왕 삼각산으로 가는 김에 필이 잘 부는 하인 억량을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의 음악을 즐기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억량이 다른 집 잔치에 불려가서 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냥 오늘은 피리 부는 소리 대신에 친구들하고 그냥 삼각산으로 가자. 그리고 삼각산으로 떠났는데 이때 그 피리 부인 하인 억량이 잔치집에서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빠져나와서 지름길로 삼각산 봉우리에 올라가 갖고 숨어 있다가 이정기 일행이 이렇게 오자 위에서 피리를 쭉 불면서 일종의 깜짝 이벤트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깜짝 이벤트로 음악을 연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정기가 금강산에 갔을 때도 필이 잘 보는 사람을 몰래 섭외를 해서 미리 산에 먼저 올라가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금강산 향로봉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몰래 피리를 불도록 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금강산에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막 들리고 와, 금강산에는 신선이 산다고 하더니 정말 신선이 있나 보다. 아이고 신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피리 부는 사람이 연주를 막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얼굴을 짜잔 하고 보여주니까 모두들 손뼉을 치면서 웃고 죽어도 잊지 못할 너무나 환상적인 추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음악을 즐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때 그 산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산에 갈 때 편하게 가마를 타고 올라가고 또 기생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고 춤을 시키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면서 그냥 막 좀 즐겼다는 것에 비해서 이 월사 이정기 일행은 그렇게 이런 하인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 직접 산에 걸어 올라가서 친구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로 최고의 연주자를 불러서 음악을 듣게 해준 거죠. 그래서 산에서 들기는 신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것도 좋았겠지만요. 친구들끼리 오래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힘든 마음을 한번 이겨내보자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감상하고 또 그곳에서 음악을 즐기고 또 거기에서 함께 이제 글을 쓰고 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돼서 즐기다 보면은 이제 상처를 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글을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봉서원기라는 글인데요. 도봉서원에서 놀면서 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침류당에 묵었다. 물결 소리는 침대를 흔들고 산 위에 뜬 달빛은 문에 비쳐들어 한밤중에 잠에서 깨니 마치 꿈속에 중국의 삼엽을 지나는 것 같았다. 백사 이항복이 나를 발로 차서 깨우면서 이러한 좋은 경치를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까 술을 가득 부어서 몇 잔을 마신 다음에 아들 명한에게 춤을 추게 하고 앞들을 거닐면서 소식의 적벽불을 낭낭하게 읊조리니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옛날에 이곳에서 3년을 보냈지만 이날처럼 맑은 경치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에 옛날에는 아예 이곳에서 노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곳에서 제대로 노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 글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유정기의 유도봉서원기라는 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정기는 젊은 시절에 도봉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여 년 동안 어렸을 때 공부했던 도봉산에서 노는 꿈을 자주 꿀 정도로 그만큼 도봉산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반대당파 사람들한테 모함을 많이 당해서 관직에서 쫓겨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기와 친하게 지냈던 이제 백사 이항복은 이제 관직에서 파면이 되고 있었는데 이정기가 자기의 큰아들인 이명한을 데리고서 이항복을 위로하러 갔다가 이항복이 우리 같이 도봉산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아들과 이항복과 함께 도봉산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당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죄인이 되어서 고단하게 살고 있을 때 두 사람에게 도봉산은 신선이 되어 올라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곳이고 소중한 치유의 공간이 되었던 셈이지요. 자, 선조 강해군 인조 시기를 살았던 이정기는 당색이 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항복은 관직에 있는 40년 동안 누구 하나 당색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라도 무슨 당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혼자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병든 몸으로 이제 저기 멀리 북청으로 유배를 가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유배 가기 전에 괴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줬던 것이 바로 도봉산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시기를 같이 지냈던 어휘아담의 저자였던 글 잘하는 문인이었던 유몽인도 나라가 어지럽게 되니까 스스로 벼슬을 딱 그만둬 버리고 산에 들어가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산이었고 고난을 또 피해갈 수 있는 곳도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거나 우리가 아까 금강산 한 달씩 일정을 내야 되니까요. 또는 내가 몸이 쇠약해져서 산에 오르지 못하거나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산에 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힘들고 괴로울 때 산에 가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몸이 너무 아프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산에도 갈 수 없다면 또 하나 산에서 치유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에 누워서 산에 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누워서 산에 즐기는 것이라고 해서 누울 와자, 놓을 유자를 써서 와유라고 합니다. 누워서 산에를 가다니 어떻게 누워서 산에를 가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누워서 산에 가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방법은 산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내 영혼을 그림 속의 산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그림 속에 있는 산을 실컷 즐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전에 자신이 산에 가서 쓴 글, 또 아니면 내가 쓴 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산에 가서 쓴 글을 읽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정신으로는 그 어느 높은 곳에 있던 산이든 어떤 먼 곳에 있던 산이든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 참 좋은 방법이겠죠. 예, 누워서 그림을 보면서 산을 즐기는 방법은 중국 송나라 때 선비 종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종병이라는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산을 다니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동안 다녔던 산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서 방에 걸어두겠다라고 해서 그림으로 방을 다 거의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산에 가지 않는 것보다는 그림이라도 보면서 내 영혼을 산으로 보낸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아까 다른 사람이 산에 가서 쓴 글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산에 가고 싶어 했지만 쉽게 갈 수가 없었던 금강산이라던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그렇지만 너무 북쪽에 있어서 가기가 쉽지 않은 백두산 같은 것에는
꼭 늙고 병들지 않더라도 가지 못하는 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가서 쓴 글을 대신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산을 다니는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산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 인공으로 산을 만들어서 즐기는 것입니다. 뭐냐면 마당이나 정원에 돌을 쌓아서 돌 모양으로 작은 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석자, 가짜라는 가짜를 써서 석가산이라고 하고,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면 나무로 만든 가짜산이라고 해서 나무 목자를 써서 목가산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 중에 채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높이가 5척, 둘레가 7척이나 되는 석가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척이 보통 한 30cm 정도 되니까 높이가 5 곱하기 30하면 약 150cm 정도 되는 거고요. 둘레가 7척이라고 했더니 7 곱하기 30 하니까 210cm, 2m 10cm라고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작은 사람 키만한 높이 정도의 석가산을 나 손바닥만한 나무를 심고 또 거기다가 물기를 끌어와가지고 인공 폭포를 만들기도 했어요. 진짜 산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산을 못 간다면 집에서 자신만의 작은 산을 만들어서 즐기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석가산 같은 경우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선비들은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질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 김종직은 이제 최태보라는 사람 집에 석가산이 3개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산의 봉우리나 동굴이 진짜 명롱하고 아름다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석가산 진짜 멋있다고 하는데 네가 석가산이 3개나 있다고 하니까 그중에 하나 내 거 뭐랑 바꾸고 싶은데 나한테는 이렇게 귀한 석가산을 바꿀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이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소동파의 시를 인용해서 시를 지어 보내겠다라고 해서 멋진 시를 이제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선시대 선비들이 몸과 마음의 고단함을 위로받고 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바로 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등산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요. 산의 정상을 정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고단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 주었던 방법 중에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강산이나 묘양산처럼 지금은 갈 수 없는 산도 있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때의 그 산을 정신으로라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